냄새나는 음식 좀 갖고 꺼져라. 조카 면회온 고모의 도시락을 군홧발로 짓밟은 위병수 하사. 잠시 후 그녀가 코트를 벗자 빛나는 별 2개가 투산장 이응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녀는 합참의장 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강지인 소장의 집무실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감찰실장. 군 내부의 그 어떤 성역도 그녀의 칼날 앞에서는 평등했다. 군복의 재질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그녀는 강철 여왕이라 불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단 2장의 사진만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먼 옛날, 지금은 고인이 된 오빠 내외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오빠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그녀의 전부인 조카 강한결의 입대 전 사진이었다. 한낮의 정적이 깨진 것은 한 통의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다. 발신자 표시에 뜬 공중전화라는 글자를 본 순간 지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결이었다. 고모. 나 한결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고모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 훈련소 잘 마쳤어. 지금은 자대. 경기도 연천으로 왔어. 여기 5사단. 연천.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지인의 뇌리에 그 지명이 낙인처럼 찍혔다. 하필 그곳이었다. 수년 전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서진우가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된 바로 그 부대였다. 그래. 연천. 공기는 좋으냐? 지인이 애써 태어난 척 물었다. 그냥 그래. 근데 고모. 나 혹시 외박이나 면회 같은 거. 한결이 말을 망설이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야, 강한결. 너 지금 누구 맘대로 전화질이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끊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전화가 끊긴 것이 아니었다. 수화기를 떨어뜨린 소리였다. 곧이어 악 하는 한결의 비명과 이 새끼가 하는 고함, 그리고 무언가 퍽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지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결아. 강한결. 대답해. 몇 초간의 정적 후 한결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나. 나중에 다시 할게. 지금 좀 바빠서 끊을게. 걱정 마. 한결아, 잠깐만. 너 다쳤어? 무슨 소리야 방금?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나 괜찮아. 진짜야. 뚝. 통화가 끊겼다. 지인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다. 괜찮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수년 전 아들 진우가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엄마, 나 그냥 여기서 엄마랑 살면 안 돼? 라고 묻던 아들. 그때는 그저 군 생활이 힘들어 부리는 투정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부대 내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그것이 군이 내린 공식 결론이었다. 지인은 그 보고서를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오빠의 마지막 흔적인 한결이 그 부대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감찰실장의 냉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된 어미 짐승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와 관사로 향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 정복을 벗어던졌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등산용 외투와 낡은 목도리, 털모자를 꺼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더했다. 누가 보아도 그저 서울 어딘가에서 아들 면회를 온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한결이 생각나 미리 만들어 두었던 장조림과 계란말이, 갓 지은 따뜻한 밥. 그것들을 낡은 보온 도시락 통에 정성껏 눌러 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이 아닌 북쪽의 찬 바람이 몰아치는 땅 경기도 연천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경기도 연천. 대한민국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의 정문 위병소는 그 위용만큼이나 삭막했다. 강지인의 낡은 승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방탄모를 턱 밑까지 눌러쓴 위병소 근무자들이 그녀의 차를 막아섰다. 곧이어 위병소 안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껌을 짝짝 씹으며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명찰에는 하사 황인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황 하사는 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네. 저기 강한결 이등병. 면회 좀 하려고요. 조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지인이 일부러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황 하사는 근무일지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강한결, 오늘 면회 예정자 명단에 없는데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호칭이 지인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 그게 미리 연락을 못했는데. 애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것 좀 먹이려고. 지인이 조수석에 놓인 보온 도시락 가방을 가리켰다. 황 하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지인의 행색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낡은 외투, 화장기 없는 얼굴. 만만하게 보인다는 뜻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쉼터인 줄 압니까? 규정 몰라요? 사전 허가 없는 면회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결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으로 싸운 건데. 얼굴만이라도 잠깐. 아니, 이 밥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지인이 간절하게 애원하자 황 하사는 오히려 더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차창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아줌마가 이렇게 사정한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 보아하니 서울에서 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네. 근데 어쩌나? 규정은 규정이라. 그의 입에서 풍기는 껌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섞여 차 안으로 들어왔다. 아줌마. 황 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조카가 그렇게 걱정돼? 아니면 그냥 외로우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군인들 보러?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지인의 두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조카가 걱정돼서. 제발. 에이, 뭘 그렇게 빼셔. 아줌마 같은 분들 가끔 오거든. 군인들이 좋다고. 오늘 밤에 근무 끝나고 나랑 따로 면회 한번 하실래요? 그럼 내가 조카놈 편에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어때? 황 하사가 희죽거리며 지인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할 때였다. 됐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만이라도. 부디. 지인이 차에서 내려 도시락 가방을 그에게 내밀었다. 황 하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황 하사가 거칠게 소리치며 지인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쾅!
보온 도시락통이 깨지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 장조림이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에이, 이게 무슨... 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황하사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쏟아진 음식을 군홧발로 지시겼다. 요청사항발로 밟고 짓밟는 모습.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했지. 이런 쓰레기를 어디 감히 부대 안으로 들이려고 해. 이게 다 폐기물이야, 폐기물. 알았어? 그는 흙과 뒤범벅이 된 밥알을 발로 비비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너 아줌마, 당장 안 꺼져? 군무 집행 방해로 헌병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어디서 여자가 와서 귀찮게 굴어. 요청사항 성희롱 폭언 강도 높게. 사방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조차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강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지시겨진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들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인 조카를 위해 싸운 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의 그 자체였다. 지금 뭐라고 했나? 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뭐? 이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황하사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지인이 입고 있던 낡은 등산 외투의 지퍼를 쓱 하고 내렸다. 외투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완벽하게 각이 잡힌 대한민국 육군 정복이었다. 그리고 황하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어깨에서 혹한의 빛을 발하고 있는 두 개의 은빛 별이었다. 소장. 국방부 직할 감찰실장 강지인 소장. 황인철 하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껌 씹는 것을 멈춘 그의 턱이 경련하듯 떨렸다. 지인은 주머니에서 군용 보안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국방부 감찰실장 강지인 소장이다. 그녀의 시선은 흙바닥에 짓밟힌 도시락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 시간부로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 병사단 정문 위병소. 즉각 헌병대 및 감찰실 기동 타격대 투입 바란다. 사유. 반역 행위 준동. 반역이라니요. 장군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황인철 하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외쳤지만 강지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고요하던 부대 정문이 지옥으로 변했다. 기이그.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헌병대 소속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앞을 포위했다. 동시에 부대 안쪽에서도 비상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오십니다. 길터. 검은색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듯 멈춰 섰고 오사단장인 오태식 소장이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막사 안에서 보고를 받고 달려오느라 정모조차 삐딱하게 쓰고 있었다. 성. 사단장 소장 오태식. 장군님 어쩐 일로. 오태식이 거수 경례를 붙이려던 순간 강지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오 소장. 경례는 나중에 받겠다. 지인은 흙바닥에 지시겨진 도시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5사단은 사병의 가족이 가져온 음식을 군홧발로 짓밟고 민간인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것을 부대 방침으로 정했나? 예. 오태식은 그제야 처참한 광경과 사색이 된 황하사를 발견했다. 국방부 직할 감찰실장이, 그것도 강철 여왕이라 불리는 강지인이 이 모든 모욕을 사복 차림으로 위장한 채 직접 겪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오태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이 황하사. 이 천하의 황인철 하사.
지인이 오태식의 말을 다시 잘랐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초병 근무수칙 위반, 직권 남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폭행 및 모욕, 성희롱이다. 지금 즉시 구속 수감하고 직접 신문하겠다. 장군님, 제발, 제가 죽을 죄를. 황 하사가 매달리려 했지만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오 소장. 지인의 시선이 오태식에게 향했다. 사단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다. 강 장군님,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부디 지금부터 제5사단, 특히 강한결 이등병이 소속된 신병교육대대 및 직할대대 전체에 대한 국방부 직할 감찰을 개시한다. 사단장은 감찰 종료 시까지 모든 지휘 권한을 일시 정지하며 감찰실의 모든 요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태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사단 하나를 통째로 해체시킬 수도 있는 전쟁의 선포였다. 강한결 이등병은 어디에 있나? 지인이 물었다.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부관이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잠시 후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군님, 강한결 이등병은 현재 의무실에 있지 않고 대대본부 상담실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인의 눈매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군대에서 상담실 혹은 반성의 방이라 불리는 곳은 사실상 간부들의 사적인 징벌을 위한 독방이나 다름없었다. 안내해. 지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자 수십 명의 감찰 요원과 헌병들이 그 뒤를 따랐다. 5사단 전체가 얼어붙었다. 대대 본부 건물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창문도 없는 작은 방. 문이 열리자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 강한결이 있었다. 한결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왼쪽 손목은 더러운 압박붕대로 대충 감겨 있었고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걱정하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고모가 낡은 외투가 아닌 빛나는 별 2개를 어깨에 단 장군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고모. 한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결아. 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장군 정복 상의를 벗어 떨고 있는 한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부어오른 조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게 괜찮은 모습이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결을 부축해 일으켰다. 지금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한다. 감찰팀은 이 방을 봉쇄하고 대대장 박상도 중령과 중대장 김우진 대위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연행해. 지인이 한결을 데리고 복도를 빠져나오자 뒤늦게 달려온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 중령 박상도. 지인은 그들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오늘부로 군복 벗을 각오해라.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인은 직감했다. 이것은 황 하사 한 명의 일탈이나 대대장의 가혹 행위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 진우를 앗아갔던 이 부대에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선 검은색 군용 세단에서 강지인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강한결은 곧바로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되었다. 그의 왼쪽 손목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환자 상태는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최고 권위자인 서궁 대령이 직접 뛰쳐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강지인의 신원을 확인한 병원 전체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한 것이다. 연천 오사단에서 후송된 강한결 이병. 좌측 손목 골절 의심. 활력 징후 불안정. 엑스레이, 자기 공명 영상 즉시 촬영 준비해. 수술실 비워. 몇 시간 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꺼지고 석 대령이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지인 앞에서 모자를 벗었다. 장군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말하게. 지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단순 골절이 아닙니다. 월상골 무혈성 괴사 초기입니다. 월상골, 손목 중앙에 위치한 작은 뼈입니다. 외상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면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외나무 다리에서 추락할 당시 손목으로 땅을 짚으며 이 뼈에 실금이 갔고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대령은 촬영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초기 대응입니다. 만약 부상 직후 즉시 깁스를 하고 수도병원으로 후송했다면 핀 고정술 정도로 간단히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환자는 부상당한 손목으로 얼차려를 받고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붕대만 감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미 괴사가 시작된 뼈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손목 관절을 완전히 굳히거나 인공 관절을 삽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는 예전처럼 손목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강지인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자신의 조카, 이제 막 20살을 넘긴 청년의 한쪽 손목이 군대라는 조직의 야만적인 무관심과 폭력 아래 영구적으로 망가졌다. 이것은 단순한 상해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수고했네. 짧은 한마디를 남긴 지인은 곧장 차에 올라 다시 연천의 오사단으로 향했다.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오사단 사단장실은 국방부 직할 감찰실의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황인철 하사 신문 결과 보고해. 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증거 영상 위병소 폐쇄회로 화면과 민간인 성희롱 혐의를 제시하자 전부 자백했습니다. 감찰관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황 하사는 상습적으로 면회객들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특히 행색이 초라하거나 어수룩한 부모들에게는 폭언을 일삼으며 부대 내 반입 물품을 갈취해왔습니다. 갈취한 물품들은 어디로 갔나? 사단 주임원 사실로 상납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단 주임원사. 사단 내 모든 부사관의 정점이자 사병들의 군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사단 주임원사 백종덕. 당장 연행해. 밤늦은 시각 사단 주임원사의 관사문이 강제로 열렸다. 백종덕 원사는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오다 헌병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의 오른팔임을 과시하며 오만하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오태식 사단장님 당장 부르지 못해. 오태식 소장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지인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백원사는 강지인의 계급장을 보고 순간 숨을 헙하고 삼켰다. 백종덕 원사. 자네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다. 황인철 하사에게 상납받은 금품이 있다는 혐의다. 오해십니다. 저는 수색해. 감찰 요원들이 관사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백원사는 노련했다. 관사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의심스러운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장군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백원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 순간 한 노련한 감찰 수사관이
백원사의 침대 머리맡에 걸린 군인 복무규율 액자를 유심히 살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수사관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자 벽지가 교묘하게 잘린 부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소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열어. 백원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파괴해. 휴대용 절단기가 금고의 강철문을 잘라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현금 다발과 수십 개의 명품 시계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 덮인 한 권의 두꺼운 수첩이었다. 지인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승진, 보직, 휴가, 징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5사단 내 거의 모든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금액과 날짜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단 참모장 문태환 대령, 승진 청탁 금액 5천만, 헌병대장 박철규 중령, 부하여군 성추행 무마 금액 3천만, 군의관 신지훈 대위, 의료사고 은폐 강한결 입영건 상부 지시. 강한결의 이름이 적힌 곳에 상부 지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백원사. 상부가 누군가? 말해. 사단장. 오태식 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지인은 장부를 더 깊숙이 넘겼다. 장부의 마지막 부분 특수관리라고 적힌 페이지가 나왔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병 서진우. 처리 완료. 상부 지시 이행. 서진우. 강지인의 아들 이름이었다. 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백원사의 멱살을 거머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통제력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내 아들 진우한테 무슨 짓을 했어? 상부가 누구야? 그 상부가 누구냐고. 백종덕 원사는 공포에 질려 떨며 거의 울부짖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모릅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분은 저희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군단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지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었다. 강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연천에서 철수해. 이건 명령이야. 장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못합니다. 뭐라고? 강 장군,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제3군단장 민태준 중장님이야. 군내 사조직 북진회의 수장이신 분이라고. 당장 STOP.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인은 장부를 움켜쥐었다. 제3군단장 민태준. 아들 서진우가 복무할 당시 5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남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서 있는 자. 감찰실 전 요원 즉시 춘천으로 이동한다. 제3군단 사령부를 급습한다. 장군님, 그건 장관님의 명령 불복종입니다. 지인이 아들을 죽인 자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내 명령이다. 폭풍은 이제 연천이 아닌 싱싱 바람 부는 춘천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군 수도병원 1인 특실. 강한결은 멍하니 자신의 왼쪽 팔을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깁스 아래 자신의 손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혼란스러움이었다. 고모가. 장군님? 그에게 고모 강지인은 늘 바쁘지만 다정한 평범한 공무원인 줄로만 알았다. 가끔 명절에 만날 때마다 한결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며 용돈을 쥐어주던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챙겨주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런 그녀가 5사단을 뒤집어 엎었다.
사단장조차 그녀 앞에서 벌벌 떨었다. 간호장교가 두고 간 태블릿 PC로 뉴스를 검색하던 한결의 손가락이 멈췄다. 속보라는 머리글과 함께 뜬 기사 때문이었다. 단독 현역 이성 여성 장군, 조카 사적 구제 위해 사단 마비시켜. 월권 논란. 기사는 강지인을 히스테릭한 지휘관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조카의 가벼운 부상을 빌미로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댓글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여군이 별을 다니까 저 모양이지. 이러니 군대가 개판이 되지. 저 장군년 당장 옷 벗겨라.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한결은 분노로 손을 떨며 다른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지인 장군 5사단.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다. 연천 5사단. 입대 전 고모가 유독 그 부대를 추천했던 것이 기억났다. 한결아, 이왕 가는 군대 가장 강한 곳에서 진짜 사나이가 되어 돌아와. 5사단 열쇠부대. 내 아버지도 근무했던 곳이란다. 그때는 그저 좋은 격려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상했다. 아버지가 5사단에 근무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결은 검색창에 연천 5사단과 사망사고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중 몇 년 전의 짧은 부고 기사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육군 5사단 복무 중이던 일병 서진우, 부대 내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서진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진우. 자신의 사촌형. 강지인 자신의 고모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한결은 진우 형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아주 어릴 적 명절에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다. 고모가 재혼하면서 진우 형은 아버지의 성을 따랐고 그 후로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고모는 아들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그저 유학 갔다고만 둘러댔었다. 그런데 그 진우 형이 5사단에서 자살로 처리되었다.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졌다. 고모가 자신을 5사단으로 보낸 이유. 그토록 냉정하던 그녀가 위병소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이유. 그리고 그 도시락이 짓밟혔을 때 그토록 무섭게 폭발했던 이유. 나는 미끼였어. 한결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고모는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 감찰실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부대를 합법적으로 조사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유일한 피부치인 자신을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자신이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기를 어쩌면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부상이, 그의 고통이 고모에게는 아들의 복수를 위한 명분이자 무기가 되어 주었다. 배신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지인이 들어왔다. 연천과 춘천을 오가며 지휘하느라 며칠 밤을 샌 그녀의 얼굴은 한결의 것만큼이나 창백했다. 한결아, 몸은 좀. 왜 그랬어요? 한결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인의 걸음이 멈췄다. 왜 나를 거기로 보냈어요? 진우 형. 거기서 죽었잖아요. 고모 아들 거기서 죽었잖아요. 한결이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집어 던졌다. 화면에는 서진우 일병의 부고 기사가 떠 있었다. 지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그녀가 강철 여왕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드러났다. 알았구나. 대답해요. 나 미끼로 쓴 거 맞죠? 내가 맞고 다치길 바랐던 거 맞죠? 한결이 울부짖었다. 지인은 대답 대신 병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결아. 지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강철 여왕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어미의 얼굴이었다. 진우는 자살하지 않았어. 지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어. 하지만 군은 그 아이를 2번 죽였어. 억울한 죽음을 우울증으로 덮어버렸지. 나는 내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그 괴물들을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었어. 그녀는 한결의 침대맡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너를 오사단으로 보낸 건 사실이야.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눈이 되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맹세컨대 내가 이렇게 다치길 바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나는 그저 내가 안전하게 그들의 비리를 목격해주기만을 바랐던 거야. 그것은 어미의 복수심과 고모로서의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고백이었다. 내가 오만했다.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이 내 조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사지로 밀어넣은 거야. 지인은 한결의 깁스한 손을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한결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모에 대한 연민과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사촌 형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고모는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지하려 했던 것임을. 한결은 다치지 않은 오른손을 뻗어 고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요, 고모. 한결아. 이제 나도 알았으니까 고모 혼자 싸우게 안 해요. 한결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부상당한 이등병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고모와 같은 강인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 형. 그리고 나. 우릴 이렇게 만든 놈들 고모 손으로 다 끝장내요. 나. 고모가 이기는 거 여기서 똑똑히 볼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피로 이어진 동지애의 맹세였다. 2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원도 춘천 제3군단 사령부. 북진이라는 거대한 비석이 위압적으로 서 있는 군단 사령부 정문이 소란스러워졌다. 국방부 직할 감찰실 소속 차량들이 헌병대의 저지선을 뚫고 사령부 본청 앞까지 돌진했다. 여긴 3군단입니다. 상급 부대라도 예고 없는 감찰은 군단 헌병대장이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강지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명령했다. 길 막으면 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본청 로비에 감찰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제3군단장 민태준 중장 집무실이 어디인가. 그때 2층 테라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까지 무슨 행차신가, 강 소장. 장관님 명령도 무시하고 춘천까지 온 걸 보니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 확실한 패를 쥐고 왔거나 둘 중 하나겠군. 육군 삼성 장군 민태준 중장이었다. 그는 군복조차 입지 않은 채 고급스러운 전투복 위에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그을린 피부와 매서운 눈매,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가 왜 군내 최대 사조직 북진회의 수장인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민태준 중장. 5사단에서 발생한 비리 및 가혹 행위 그리고 지인이 백종덕 원사의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수년 전 발생한 서진우 일병 사망 사건 은폐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민태준은 그 장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 서진우? 아, 그 나약한 녀석. 자네 아들이었지 참. 멘탈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놈을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건가. 어미로서의 정은 알겠지만 장군으로선 실격이군 강지인. 닥쳐. 어디서 감히 이성 따위가 삼성에게 계급장 떼고 붙어볼까? 민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자네가 지금 누구에게 칼을 겨눈 건지 아직도 모르겠나? 이 군대는 나 민태준을 중심으로 돌아가. 자네가 믿는 장관, 청와대, 그들조차 내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속보 이성 장군 강지인 장관 명령 불복종. 3군단 사령부 무단 침입. 중앙일보 단독 강지인 장군 아들 자살 사건 사적 복수 위해 군 지휘체계 붕괴시켜. 민태준이 언론을 움직인 것이다. 단 몇 분 만에 강지인은 조카의 복수를 위해 군 전체를 마비시킨 미친 여장군이 되어 있었다. 어때? 강 소장. 민태준이 비열하게 웃었다. 이래도 그깟 수첩 쪼가리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자넨 이제 끝났어.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내일 아침이면 자네 책상은 치워져 있을 테니. 감찰 요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쿠데타로 비칠 수 있었다. 강지인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장관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녀를 공격하고 적은 눈앞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지인은 묵묵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민태준은 그녀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줄 알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접니다. 지금입니다. 방패를 치워주십시오. 무슨. 민태준이 의아해하는 순간 그의 집무실에 있던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심지어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모든 라인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민태준 중장,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장 강지인 장군에게 전폭적으로 협조해. 이 시간부로 제3군단장의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민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가 믿었던 북진회 라인의 상급자들이 일제히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라인을. 내 라인이라고. 지인이 차갑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내 라인이 아니었어. 그저 너보다 더 무서운 존재 앞에 잠시 엎드려 있었을 뿐이지. 더 무서운 존재. 그때 로비의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긴급 속보 대한민국 대통령 특별 담화 발표. 화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엄숙한 표정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본인은 오늘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직할 감찰실장 강지인 소장에게 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며 그녀의 모든 감찰 활동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 반역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 민태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강지인이 고작 장관 라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용 그 자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었다. 강지인이 한결을 오사단에 보낸 것은 단순히 아들의 복수를 위한 명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엎을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태준. 지인이 자신의 부관 김소령에게서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결정적인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받았다. 이건 내가 내 아들 진우에게 한 짓이다. 지인이 파일을 노트북에 꽂아 민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수년 전 오사단의 한 폐창고에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민태준이 어린 서진우 일병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새끼가 내가 군수 물자 빼돌리는 걸 봤다고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살려주십시오. 그래. 편하게 해주마. 우울증으로. 영상이 끝나고 민태준은 사색이 된 채 주저앉았다.
이제 시작이다. 강지인이 차갑게 선언했다. 민태준 중장을 살인 및 살인교사, 국가물자,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강철 여왕의 칼날이 마침내 거학의 심장을 꿰뚫기 시작했다. 민태준 중장이 춘천 제3군단 사령부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모든 반격의 싹을 잘라버린 덕이었다. 현역 삼성 장군, 그것도 군내 최대 사조직의 수장이 살인 및 반역 혐의로 체포된 것은 건군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대한민국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강지인의 집무실, 국방부 직할 감찰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민태준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김소령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진우 일병 사망 관련 영상은 악의적인 합성이라 주장하며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북진회 소속 법무관들이 총동원되어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인은 차가운 눈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그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민태준이 직접 서 일병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일 뿐이야. 놈들은 처리라는 단어가 징계나 관심 병사 관리를 의미했을 뿐이라고 발뺌할 거다. 하지만 백종덕 원사와 문태환 대령의 장부는 그건 군납 비리 장부일 뿐 살인 교사 증거는 못 돼. 민태준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오사단장 시절 벌어진 비리는 아랫사람들의 일탈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 지금 놈은 버티고 있어. 자신이 무너지면 북진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북진회가 자신을 버리고 조직을 보존하는 길을 택할 거라 믿고 있겠지. 지인의 말이 맞았다. 민태준은 거대한 카르텔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를 무너뜨려도 그를 움직인 머리는 잘리지 않는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 내 아들 진우가 남긴 증거. 지인은 수사관을 시켜 봉인되어 있던 유품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그것은 수년 전 오사단에서 보내온 아들 서진우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낡은 전투복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 USB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곧장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1인실. 강한결은 깁스한 팔을 제외하고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그는 병실에서 고모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전쟁을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결아. 고모. 아니 장군님. 뉴스 봤어요. 민태준. 그자가 잡혔더군요. 아직 아니야. 그자는 뱀이야. 몸통을 잘라도 머리가 살아있지. 우린 그 머리를 찾아야 해. 지인은 유품 상자를 한결의 침대맡에 내려놓았다. 진우. 내 사촌 형의 유품이다. 한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걸 왜 저에게? 나는 이걸 수백 번도 더 봤다. 하지만 난 어미의 눈으로 봤어. 분노와 슬픔에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나와 같은 피를 나눴지만 진우와도 같은 세대야. 내가 봐줘. 어쩌면 진우가 형으로서 너에게만 남긴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라. 지인은 노트북을 연결해 주었다. 한결이 저장 장치를 꽂자 화면에는 단 하나의 암호 입력창만 떴다. 역시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저도 수십 번 시도했지만 지인이 씁쓸하게 말했다. 진우 형. 생일도 아니고 군번도 아니고 고모 생신도 아니었어요. 대체 뭘까? 한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주 어릴 적 진우 형과 함께 놀았던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형은 꿈이 뭐야?
나는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는 사람. 에이, 거짓말. 별을 어떻게 따? 진짜야.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땅에도 있어. 땅에 내려온 별을 지키는 사람. 멋지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한결은 자신과 진우 그리고 고모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진우 형이 입대 전 고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 지인이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이 몸 부서져라 충성하여 갚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행복했던 날, 그날의 맹세를 기억하며. 가장 행복했던 날? 고모. 진우 형 편지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이 언제예요? 지인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태어난 날이다. 네. 진우는 외동으로 자라 늘 외로워했어. 그러다 내가 태어났지. 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처음 너를 보러 갔던 날, 내 작은 손을 잡고 내가 꼭 지켜줄게라고 맹세했었지.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했어. 한결은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키보드에 입력했다. 철컥.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5사단 군수물자 횡령 내역, 민태준 사단장 불법 자금 조성, 북진회 정기 상납 리스트, 백종덕 원사의 장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부패의 원본 장부였다. 서진우 일병은 이등병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남몰래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암호화된 메모 파일이 하나 있었다. 한결이 그것을 열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들이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연천 북쪽 패탄약고. 그날은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거래다.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한결이 그 문장을 은조렸다. 강지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군사용어 사전을 꿰뚫고 있었다. 별은 단순한 장군을 뜻하는 은어가 아니야. 군수 물자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되는 전략 무기, 예를 들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뜻하는 암호다. 그럼 거래라는 건 무기 밀매. 지인의 목이 잠겼다. 그녀의 아들은 단순한 군납 비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현역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적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빼돌리는 반역의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민태준. 그자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어. 반역자였어. 지인은 즉시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다. 내일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민태준은 잡혔지만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그들은 민태준이 체포되어도 시스템은 돌아간다고 믿을 테니까. 혹은 민태준을 구하기 위해 더 큰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어. 지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민태준을 넘어 그 배후의 몸통까지 한 번에 잡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김소령. 예, 장군님. 국방부 직할 감찰실 전 병력 비상 소집. 그리고 707 특임대대에 지원 요청한다. 내일 밤 연천 패탄약고에서 반역자들을 소탕한다. 작전명 별사냥.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복수의 칼이 되어 어미의 손에 쥐어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기도 연천의 밤. 민간인 통제선 넘어 수십 년간 버려진 북쪽 패탄약고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바람이 낡은 철조망을 스치며 내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체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알파팀 1번 능선 확보 완료. 브라보팀 퇴로 차단 완료. 타격 목표 섹터 델타. 현재까지 특이 동향 없음. 페탄약고에서 약 2km 떨어진 야산 중턱에 설치된 이동식 지휘본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칠흑 같은 어둠을 적외선 영상으로 밝히고 있었다. 강지인은 헤드셋을 낀 채 작전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707 특임 대대장과 감찰실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대기 중이었다. 이번 작전은 대통령의 직접 승인하에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군 내부의 그 누구도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조차 이 작전의 실체를 몰랐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움직임 포착, 섹터 델타 접근, 적외선 카메라가 2대의 정체불명 군용 트럭을 잡아냈다. 위장막으로 덮인 트럭은 헤드라이트조차 끈 채 익숙한 듯 페탄약고 앞으로 다가왔다. 저 차량 5사단 군수지원대대 소속 차량입니다. 번호판 확인. 트럭에서 내린 자들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이나 명찰은 모두 제거한 상태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곧 탄약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저 상자. 미군 제식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로 추정됩니다. 지인의 손에 땀이 찼다. 저것들이 만약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제공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거래 대상은 아직인가?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번에는 민간인 통제선 남쪽, 즉 대한민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3대의 검은색 세단이 접근하고 있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복장과 행동 양식으로 보아 민간 브로커 혹은 외국 정보 요원으로 추정됩니다. 두 무리는 페탄약고 앞에서 만났다. 군인들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자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건넸다. 거래 현장 확인. 이제 기다려. 지인이 대대장의 말을 끊었다. 아직이야. 진짜가 안 왔어. 네. 하지만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저들은 꼴이다. 저들을 지금 덮치면 몸통은 도망가. 내 아들이 본 별은 저런 잡어들이 아니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본부의 레이더 담당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북쪽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 접근. 속도. 저속입니다. 헬기입니다. 뭐라고?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다. 야간 투시경 화면 속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2대의 헬기가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육중한 동체, 날렵한 실루엣.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아군 식별 신호는 없습니다. 피하 식별 불가. 적성 헬기로 간주. 지휘본부가 발칵 뒤집혔다. 적성 국가의 헬기가, 그것도 최정예 공격 헬기가 여기까지 소리 없이 침투했다는 말인가. 2대의 아파치 헬기는 탄약고 상공에 멈춰섰다. 그러자 땅에서 거래를 하던 군인들과 브로커들이 일제히 헬기를 향해 경광봉을 흔들었다. 저놈들 한패였습니다. 헬기에서 탐조등이 켜지며 땅을 비췄다. 헬기 동체 하부에서 와이어가 내려왔고 그들은 무기 상자들을 헬기에 결속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들은 무기를 트럭으로 옮긴 게 아니었어. 헬기로, 그것도 공격 헬기로 직접 공수에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이것은 밀매가 아니었다. 적성 국가의 군사 기밀과 핵심 무기를 통째로 넘기는 완벽한 반역 행위였다. 강 장군님, 지금 공격 명령을.
기다려. 지인은 이를 악물었다. 저 헬기에 그놈이 타고 있을 거다. 바로 그때 헬기 한 대에서 한 남자가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고급스러운 가죽 점퍼 차림이었다. 그가 헬멧을 벗자 지휘본부의 모든 모니터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다. 문태환 대령. 백종덕 원사의 장부에 적혀있던 5사단 참모장. 민태준 중장의 오른팔. 그는 민 중장이 체포되자마자 잠적한 상태였다. 민태준의 대리인이군. 문태환이 돈 가방을 확인하고 무기 상자들이 헬기에 모두 실린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로프를 잡으려던 순간 강지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이다. 별 사냥 개시. 전부대 공격 개시. 쾅, 쾅, 쾅. 지휘본부의 신호와 동시에 패탄약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707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함정이다. 쏴라. 전부 죽여. 문태환이 권총을 뽑아들고 고함을 질렀다. 땅에 있던 반역자들과 브로커들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타타타탕. 핑. 핑. 총알이 707 대원들의 엄폐물을 때렸다. 적 헬기가 움직입니다. 아파치 헬기 2대가 즉각 반응했다. 기술을 돌려 707 대원들이 매복한 능선을 향해 30mm 기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산등성이가 불꽃과 흙먼지로 뒤덮였다. 압도적인 화력이었다. 제기랄. 헬기다. 대공 화기가 필요하다. 알파팀. 후퇴하라. 화력에 밀린다. 특임 대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지상 병력만으로는 하늘을 나는 맹수를 잡을 수 없었다. 문태환은 비웃으며 다시 로프를 잡았다. 작전은 실패하는 듯 보였다. 장군님, 이대로는. 강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조롱하듯 웃는 문태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른 채널의 마이크를 잡았다. 하늘의 사냥개. 때가 됐다. 내 주인을 물어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이번에는 동쪽 707 대원들의 후방 상공이었다. 저것은 암흑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 4개가 나타났다. 아파치 헬기 2대를 압도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 바이퍼 4대였다. 그들은 북진회나 반역자들의 것이 아닌 강지인이 대통령의 승인하에 동원한 진짜 아군이었다. 뭐야? 저것들은. 문태환이 당황했다. 반역자들의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도 경악했다. 4대의 바이퍼 헬기는 순식간에 2대의 아파치를 포위했다. 경고한다. 즉시 엔진을 끄고 투항하라. 불응시 격추한다. 아파치 헬기 조종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기술을 돌려 바이퍼 한 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다. 적기 발사 자세. 공격. 파이어. 바이퍼 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이 불을 뿜었다. 쾅. 반역자의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조종석을 직격당하고 불덩이가 되어 추락했다. 으악. 남은 아파치 헬기 한 대는 겁에 질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앉았다. 지상에서는 707 대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문태환을 포함한 모든 반역자와 브로커들을 제압했다. 문태환은 자신이 탔어야 할 헬기가 불타는 것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강지인은 천천히 지휘본부를 걸어 나와 포박당한 문태환 대령 앞에 섰다. 내 놈의 별은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민태준은 어디까지나 중간책. 내 놈들 뒤에 누가 있지? 이 무기들은 원래 어디로 갈 예정이었나? 말해. 문태환은 피를 뱉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년이.
내년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너는 우리 군피아의 그림자도 밟지 못해. 군피아 마피여? 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이 나라 군대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지배한다. 너 같은 별 하나가 감히. 좋다. 그 잘난 군피아의 머리가 누군지 지금부터 내 놈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지인은 감찰 요원에게 턱짓했다. 서울로 압송해. 특별신문실로.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된 복수는 이제 이 나라의 안보를 좀먹어온 거대한 마피아 조직 군피아와의 전면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국방부 직할 감찰실 지하 3층.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특별신문실. 그곳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한 점의 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문태환 대령은 꼬박 이틀간의 신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북진회보다 더 강력한 군피아라는 조직의 보호를 굳게 믿고 있었다. 강지인. 소용없다. 너는 나를 기소조차 못해. 내일 아침이면 나는 여기서 풀려날 거다. 그리고 너는 옷을 벗게 되겠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지인은 신문실의 모니터를 껐다. 김소령이 옆방에서 다급하게 보고했다. 장군님, 문 대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태환 대령의 신병을 즉각 자신들에게 인계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오해이며 모든 조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관할하겠다는 웃기는 소리. 지인이 코웃음을 쳤다. 대통령께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하셨는데 민정수석이 내 권한을 빼앗겠다고. 그자가 바로 군피아의 방패막이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태준과 문태환을 동시에 흔든다. 지인은 곧장 민태준 중장이 수감된 군 교도소로 향했다. 민장군. 거래를 하러 왔다. 철창 안에 민태준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했다. 거래? 이성 장군 따위가 삼성 장군에게 할 거래가 있나? 당신 버림받았어. 지인이 별 사냥 작전의 결과 보고서를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문태환 대령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무기 밀매 현장이 전부 촬영된 사진이었다. 민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에이, 이럴 리가. 문 대령이. 문태환은 지금 내 손에 있다. 그리고 그는 곧 입을 열겠지. 모든 것을 당신이 지시했다고. 거짓말. 문 대령은 배신할 놈이 아니야. 배신? 아니, 보호를 요청하겠지. 그는 당신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어떨까? 살인교사의 반역죄 수괴. 사형이야. 당신이 그토록 충성하던 군피아는 당신을 구해주지 않아. 이미 당신은 버려진 카드니까. 민태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평생을 북진회와 군피아에 충성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쓸모 없어진 패는 가차없이 버려진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당신이 모시던 주인의 이름을 말해. 모른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저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모든 지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내려왔다. 역시나 민정수석. 하지만 회장의 진짜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지. 바로 황금 독수리. 황금 독수리. 군피아의 핵심 멤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신분증이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열 수 있는 실물 열쇠이기도 하지. 모든 검은 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 나도 가지고 있다. 민태준은 자신의 군화 밑창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정교한 황금 독수리 문양이 박힌 특수 합금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내 몫이다. 하지만 회장의 것은 달라. 그의 것만이 마스터 키다. 모든 계좌를 열 수 있지. 그걸 찾아. 그걸 찾으면 그자가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어. 지인은 황금 독수리 조각을 건네받았다. 마지막 질문이다. 내 아들 서진우는 왜 죽여야 했나? 민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괴물이었어. 우연히 폐탄약고의 거래를 목격했지. 처음에는 단순한 군납 비리로 알고 접근하더군. 그래서 100원사를 시켜 경고했네.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지. 회장의 존재까지 알아내기 직전이었어.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 처리하라고.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지인은 눈을 감았다. 아들은 영웅이었다.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서 싸웠던 진정한 군인이었다. 자네는 사형을 면치 못할 거다. 하지만 자네 가족들은 내 선에서 보호해주지. 고맙다, 강 장군. 지인은 곧장 다시 신문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태준에게서 받은 황금 독수리를 문태환의 면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겠지. 민태준이 다 불었다. 내 놈의 회장까지. 문태환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민태준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 말도 안 돼. 민 장군님께서. 내가 입을 열 마지막 기회다. 민태준은 주범, 너는 종범.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닫으면 너 역시 반역죄의 주범으로 사형이야. 회장의 이름. 그리고 그가 가진 마스터 키는 어디에 있지? 윤상일. 윤상일 전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왔다. 윤상일. 역대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퇴임 후에도 국방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현재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그가 바로 군피아의 수장 회장이었다. 그의 황금 독수리는 늘 그의 넥타이 핀에, 그가 가장 아끼는 승리라는 이름의 넥타이 핀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인은 즉시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윤상일입니다. 대통령은 그 이름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가장 신임했던 안보 원로였다. 강 장군, 확실한가? 제 아들의 목숨과 제 조카의 손목, 그리고 제 군복을 걸겠습니다. 좋다. 대통령이 결심한 듯 일어섰다. 그 괴물의 심장을 직접 도려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 국정원 요원들이든 청와대 경호실이든. 단 실패는 없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자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국방안보 포럼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전현직 장성들과 국회의원,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인 그 자리에 군피아의 수장 윤상일이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다. 그는 특유의 인자한 미소로 강한 안보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에는 문태환이 말했던 황금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넥타이 핀이 빛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윤상일이 귀빈실로 이동하던 순간 행사장 복도를 가로막고 선 한 사람과 마주쳤다.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지인 소장이었다. 강 장군, 자네가 어쩐 일인가? 요즘 아주 바쁘다던데. 민태준 거는 잘 처리되고 있나? 윤상일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상일 회장님, 바쁜 건 이제부터입니다. 윤상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회장이라는 단어.
무슨 소린가 강 장군. 제 아들 서진우 일병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내 아들. 윤상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증거 있나? 당신 목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 독수리. 순간 윤상일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지인의 뒤에 서 있던 김소령과 감찰실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에이, 이건 나라. 내가 누군지 알고. 강지인, 내년이 감히. 지인은 천천히 다가가 윤상일의 넥타이에서 황금 독수리 핀을 뽑아냈다. 그것이 바로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좀먹어온 괴물의 심장, 스위스 은행의 마스터키였다. 반역자 윤상일을 내란 음모 및 살인 교사, 초국가정 무기 밀매 혐의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지인은 핀을 높이 들어 보였다. 내 놈들의 별은 이제 내 손에서 완전히 추락했다. 복도 양끝에서 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대통령이 미리 심어둔 증인들이었다. 거악의 민낯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연이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 인석에는 한때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라 불렸던 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회장 윤상일 전 국방부 장관, 행동대장 민태준 전 3군단장, 밀수책 문태환 전 대령, 관리자 백종덕 전 주임원사, 그리고 오사단의 부패를 방조하고 가혹 행위를 주도했던 박상도 전 중령과 김우진 전 대위까지. 그야말로 군피아의 핵심 조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재판에 열광하고 또 분노했다. 방송사들은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다. 수십 년간 군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어 나라를 좀먹어온 괴물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괴물들은 순순히 단두대에 오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과 전직 군 법무감 출신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들의 전략은 단 하나였다. 강지인을 무너뜨려라. 그들은 사건의 본질인 반역과 살인 대신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강지인 소장의 모든 감찰 활동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사적 복수국에 불과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상일의 변호인이 포문을 열었다. 강지인 소장은 자신의 조카인 강한결 이병을 의도적으로 미끼로 사용하여 오사단에 잠입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 수사이며 현행 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모두 효력을 상실해야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함정 수사라는 단어는 여론에 치명적이었다. 또한 변호인은 강지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증인은 아들 서진우 일병의 사망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현역 삼성 장군을 살인범으로 몰고 대통령을 기망하여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잔인한 인신공격이었다. 변호인은 강지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대답하십시오, 강 소장. 당신은 제정신으로 이 수사를 지휘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잃은 어미의 히스테리였습니까? 강지인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감정을 터뜨리거나 무너지는 순간 이 재판은 그대로 끝장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맞습니다. 방청석이 얼어붙었다. 변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 아들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 죽음을 우울증으로 인한 나약한 자살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보고서에 서명한 어미가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피고인석의 민태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변호인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은 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법정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낡은 한복을 입은 한 노파였다. 그녀는 영정사진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저는 7년 전 오사단에서 아들을 잃은 어미입니다. 노파는 증언대 앞에서 오열했다. 우리 아들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몸에는 멍자국이, 구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저기 앉아있는 백종덕 원사가 저를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덮으라고,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아들 명예만 더러워진다고 협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저는 오사단 헌병대 소속 여군이었습니다. 문태환 대령의 성추행과 군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불명예 전역 조치였습니다. 윤상일. 저자가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윤상일의 책상에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군복을 벗겼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증언입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은폐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증언은 이어졌다. 북진회의 상납을 거부했다가 보복성 인사로 좌천된 장교. 군피아의 무기 밀매 현장을 목격했다가 의문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부사관. 수십 년간 쌓여온 군피아의 피해자들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강지인의 감찰이 시작된 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했던 사람들이었다. 강지인은 자신의 복수가 아닌 그들 모두의 복수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법정 문이 열리고 한쪽 팔에 깁스를 한 그러나 그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의 젊은 이병이 걸어 들어왔다. 강한결이었다. 한결은 증인석에 섰다. 변호인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강지인 소장과 고모 조카 관계가 맞지요? 맞습니다. 고모의 지시를 받고 오사단 비리를 캐기 위해 입대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스파이 노릇을 한 겁니다. 한결은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저는 제 사촌 형 서진우 일병이 그곳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자신의 깁스한 왼쪽 팔을 들어보였다. 월상골 무혈성 괴사로 인해 그의 손목은 다시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저는 이 손목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사촌 형이 겪었을 고통을,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 절망을 말입니다. 변호사님은 이것을 함정수사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진실이라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저들은 제 도시락을 짓밟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저들은 제 손목을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피고인석의 윤상일과 민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불꽃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들은 내 사촌 형을 죽인 것이 아니야. 당신들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죽였어. 정적이 흘렀다. 초호화 변호인단은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 목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다. 피고인 윤상일. 윤상일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재판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최고 책무를 저버리고 사조직 군피아를 결성하여 수십 년간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인 무기를 적성 국가에 밀매하려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한 서진우 일병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살인을 교사하였다.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윤상일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최고형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쾅! 판사봉이 내리쳐졌다. 윤상일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라고 소리쳤지만 헌병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다. 피고인 민태준. 살인교사 및 반역죄 공모 직권남용. 무기징역. 피고인 문태환. 반역죄 실행 및 뇌물수수. 징역 30년. 피고인 백종덕. 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가혹행위 방조. 징역 25년. 피고인 박상도. 징역 15년. 피고인 김우진. 징역 10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황인철 하사. 그는 별도의 군사재판에서 직무유기, 민간인 모욕 및 폭행, 상습적 금품 갈취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강철 여왕의 칼날은 가장 낮은 곳의 오물부터 가장 높은 곳의 괴수까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년 뒤 대한민국 육군본부. 강지인은 더 이상 감찰실의 어두운 방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함은 국방개혁위원회 본부장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군피아가 남긴 수십 년의 적폐를 뿌리 뽑고 군을 재창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철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따뜻한 불꽃으로 강철을 녹여 새로운 군대를 엠비져내는 대장장이라 불렸다. 우리의 적은 북쪽의 적군만이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우리 안에 있는 불의, 그리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강한 군대는 따뜻한 심장에서 나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 모의 법정. 강한결은 의병 전역했다. 그의 왼쪽 손목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오른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펜을 쥐고 있었다. 그는 법학 전문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인권은 그는 군 내부 가혹 행위를 주제로 한 모의 재판에서 피해 병사의 변호인 역할을 맡아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모를 닮아 강인했고 그의 목소리는 사촌형의 억울함을 대변하듯 절절했다. 그리고 수년 뒤 늦가을의 어느 재래시장.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으로 돌아온 강지인. 그녀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붐비는 시장을 걷고 있었다. 그때 한 과일 가게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싱싱한 사과. 사세요. 목이 쉰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많이 늙고 지쳐 보였지만 낯익은 얼굴이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황인철이었다. 황인철이 고개를 들다 지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다. 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걸어가 가장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지폐 몇 장을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황인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장군님, 저는 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지인은 그저 덤덤하게 흙먼지가 묻은 사과 하나를 꺼내 옷소매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복수도 아니었다. 당신이 짓밟았던 것은 누군가의 정성이었지만 나는 당신의 새로운 정성을 기꺼이 산다.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운 화해의 메시지였다. 지인이 시장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 황인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마지막 장면. 서울 프레스센터.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1회 서진우 인권상 시상식. 군피아에게서 환수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이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인권 향상에 기여한 진짜 군인에게 수여되는 상이었다. 초대 수상자가 호명되었다. 초대 수상자는 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이어오신 강한결 변호사님이십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강한결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법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왼쪽 손에 얇은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그는 상패를 받아들고 객석의 맨 앞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모 강지인이 앉아 있었다. 한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영웅께 이 상을 바칩니다. 한 분은 거대한 악의 심장부에서 홀로 싸우다 별이 된 저의 사촌 형 고 서진우 일병입니다. 객석이 숙연해졌다. 그리고 그 별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강철 갑옷을 입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저의 고모 강지인 장군님이십니다. 한결은 상패를 든 채 강지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부상당한 손으로 거수 경례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곳에 올렸다. 그리고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존경을 담아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충성. 강지인의 눈에서 그 모든 아픔과 회한과 자부심을 담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추모이자 조카에 대한 대견함이었으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경이었다. 강철은 불꽃 속에서 녹아내렸지만 더 강하고 따뜻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시대를 밝히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